너 같은 애랑 한의사 선생님이 감히 비교가 돼? 시어머니 서말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1년 반을 함께 살았던 며느리 윤세아는 캐리어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섰어요.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트집을 참고 무시를 견뎌온 날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젊고 세련된 한의사 장미서가 나타나자 세아는 쓸모없는 짐이 되어버렸죠. 평생 빌어먹고 살아라는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말을 뒤로하고 세아는 텅 빈 손으로 문을 나섰어요. 배경도 없고 친정도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며느리.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아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모든 분들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어느 새벽 서울 강남의 신우그룹 본사 회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방 안은 냉기가 흘렀어요. 에어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윤진호 회장은 가죽 의자에 깊이 기댄 채 딸을 바라봤어요. 56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맞은편에 선 윤세아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26살 젊은 여성의 가녀린 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아야, 정말 이럴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그 무게감이 더 무서웠어요. 재계 3위 기업의 수장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네, 아빠. 전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세아의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꼭 쥐어져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게 느껴졌지만 표정만큼은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맞서는 순간이었어요. 회장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손끝으로 밀어냈습니다. 깔끔하게 제본된 혼인신고서였어요. 상대방 난에는 이미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회장의 장남, 32살의 엘리트 사업가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건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그룹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대한건설과 손을 잡으면 재계 1위로 올라설 수 있어. 내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야. 세아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깔끔한 글자들이 자신의 운명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결혼 날짜, 장소, 피로연 계획까지 모두 짜여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의견은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아빠, 저는 집안을 위한 물건이 되고 싶지 않아요. 세아의 입술이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끝까지 이어나갔어요. 26년을 윤 씨 집안의 딸로만 살았어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죠.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턱 근육이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넓은 어깨가 새벽빛을 받아 더욱 거대해 보였어요. 한참을 바깥을 내다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갑단다, 세아야. 밖에 나가면 아무도 너를 신우그룹 회장의 딸로 봐주지 않아. 그냥 평범한 여자일 뿐이지.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 아빠. 세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렸어요. 그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까지 나가고 싶다면 나가봐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네, 아빠. 절대로 우리 집안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밖에서 윤 회장의 딸이라는 걸 밝히지 마.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 내가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넌 결국 내 딸이니까.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지만 눈물만큼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허리를 깊숙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눈물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아빠가 부르시기 전까지는 절대 돌아오지 않을게요. 세아는 몸을 일으켜 뒤돌아섰습니다. 회장실의 무거운 문을 열고 나가는 발걸음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양옆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웃고 있는 10살 때 사진, 아버지 옆에서 상을 받던 20살 생일 사진. 그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세아는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서너 벌, 세면도구, 통장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수천억 원 재산의 상속녀였지만 손에 쥔 건 아르바이트로 모은 700만 원뿐이었습니다. 새벽 6시 세아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하녀들이 일어나기 전 기사가 차를 빼기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3층짜리 하얀 저택이 아침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26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낯선 건물처럼 느껴졌어요. 버스 정류장까지는 15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평생 차를 타고 다녔던 세아에게 걷는다는 것 자체가 낯선 경험이었어요. 하이힐을 신고 걸으니 발이 아팠습니다. 가방도 생각보다 무거워서 어깨가 쑤셨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버스는 7시에 왔어요. 출근 시간이라 10,000원이었습니다. 세아는 평생 처음으로 10,000원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사람들의 체온과 땀 냄새,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방이 옆구리를 찔렀고 누군가의 팔꿈치가 등을 눌렀어요. 평생 넓은 뒷좌석에 혼자 앉아 다니던 그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시원을 찾는 데는 3시간이 걸렸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찾아둔 주소를 손에 쥐고 낯선 골목을 몇 번이나 헤맸습니다. 길을 잃을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기사가 다 알아서 찾아갔을 텐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찾아간 고시원은 낡은 3층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묵은 냄새와 음식 냄새가 섞여 났어요. 세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 여기가 자신의 집이었어요. 이사 오시는 거예요? 관리인 아주머니가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깔끔한 옷차림과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자가 이런 곳에 온 게 신기했던 거죠. 네, 한 달만 먼저 계약하려고요. 세아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내밀었어요. 3층 17호예요. 보증금 50만 원, 월세 45만 원. 공용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고요. 방문을 열었을 때 세아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살았던 방이 30평이었던 그녀에게 2, 3평도 안 되는 공간은 상상조차 못했던 크기였어요. 작은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바로 앞에 다른 건물 벽이 보였어요.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침대는 삐걱 소리를 내며 푹 꺼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어요. 세아는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하늘 조각이 보였습니다. 작은 하늘이었지만 그건 온전히 자신만의 하늘이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세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떨림이 가라앉고 단단한 결심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세아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이력서에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만 적었습니다. 명문대 학력도 해외 연수 경험도 모두 지웠어요. 평범한 26살 여성으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편의점, 카페, 음식점을 돌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녁이면 세아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평생 고급 요리만 먹던 그녀에게 라면은 낯선 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짜고 자극적이었지만 배고플 때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라면을 끓이고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먹었어요. 그녀는 작은 책상에 앉아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롭다.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약혼녀도 아닌 그냥 나 자신이다. 고시원 벽은 너무 얇았어요. 옆방에서 들리는 기침 소리, 위층에서 들리는 발소리,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텔레비전 소리. 모든 게 낯설었지만 세아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밤이면 천장을 보며 잠들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여기서만큼은 아무도 그녀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세아는 드디어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작은 베이커리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10시까지 시급 10,000원. 한 달에 110만 원 정도였어요. 적은 돈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첫 월급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세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어요. 밀가루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장님이 반죽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베이커리 주인 문복래 사장님은 50대 중반의 따뜻한 여성이었어요. 세아 씨, 오늘 첫날치고 잘하시네요. 손님들한테 인사도 정중하고 퇴근하며 받은 칭찬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아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매니큐어가 발라져 있고 부드러웠던 손이었어요. 이제는 거칠어졌고 손가락 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싫지 않았어요. 이건 자신이 스스로 일해서 만든 흔적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세아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 하나둘이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아는 다짐했어요. 나는 지금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윤세아의 새로운 삶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의 그림자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자였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세아는 여전히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 서툴렀던 그녀는 이제 반죽을 능숙하게 다루는 베테랑이 됐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10시까지 빵을 굽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익숙해졌어요. 문복래 사장님은 세아를 아꼈습니다. 50대 중반의 푸근한 여성이었던 사장님은 세아를 딸처럼 대해줬어요. 세아야,
요즘 손님들이 내가 만든 소보루빵 찾는 거 알아? 우리 가게 효자 상품이야. 세아는 사장님의 칭찬에 수줍게 웃었습니다. 일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곳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뿌듯했어요. 월급도 처음보다 올라서 이제 1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세아는 최강민을 만났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베이커리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는 175cm 정도, 단정한 와이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한식품 영업팀 최강민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세아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죄송한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저희가 이번에 이 구역 담당을 맡게 됐습니다. 밀가루랑 설탕, 버터 같은 제빵 재료 납품하는 회사예요. 사장님 계신가요? 마침 안쪽에서 문복래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강민은 사장님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대한식품에서 나왔습니다. 기존 거래처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재료 납품해 드릴 수 있는데 견적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견적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가격이 제법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네. 세아야, 내 생각은 어때? 내가 주로 재료 쓰니까. 세아는 견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밀가루, 설탕, 버터, 이스트까지 모두 필요한 품목이었어요. 가격도 기존보다 킬로그램당 100원씩 저렴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품질이 어떤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강민이 가방에서 샘플을 꺼냈습니다. 샘플 준비해 왔습니다. 직접 사용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세아는 강민의 세심함에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영업사원 치고는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베이커리에 왔습니다. 화요일 10시가 그의 방문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주문을 받고 재료를 배송하는 게 전부였지만 점점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세아 씨, 이번에 새로 나온 프랑스산 밀가루인데 한번 써보시겠어요? 식감이 더 부드러워요. 그래요? 샘플 좀 주시면 시험 삼아 써볼게요. 네,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강민은 약속을 꼭 지켰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그는 샘플을 챙겨왔어요. 세아가 그 밀가루로 빵을 구워보니 정말 식감이 달랐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문복래 사장님이 세아를 슬쩍 불렀어요. 세아야, 너 대한식품 그 총각 괜찮아 보이지 않니? 세아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이순진하네. 매주 오는데 너한테만 말 걸잖아. 내가 보기엔 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에이, 그냥 업무적으로 친절한 거겠죠. 하지만 세아도 느끼고 있었어요. 강민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다른 직원들에게는 간단히 인사만 하는데 자신에게는 항상 말을 걸었습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강민이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아침 9시였습니다. 세아 씨, 혹시 점심시간 되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세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강민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네, 괜찮아요. 점심시간, 둘은 베이커리 근처 작은 칼국수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강민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세아 씨, 저는 잘생기지도 못했고 돈도 많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하지만 세아 씨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랑 사귀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35살 남자가 고백하는 모습이 진지하면서도 수줍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강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세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세아는 그 순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연애는 조용하고 평범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걸었고 저렴한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강민은 세아의 과거에 대해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세아도 자신의 진짜 신분을 말하지 않았어요.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강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강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세아야, 나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셔? 나중에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세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결국 말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예요. 준비했던 대답을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연습해둔 말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친척도 없어서 혼자 살고 있어. 강민의 얼굴이 안타까움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세아의 손을 꽉 쥐었어요. 몰랐어. 미안해. 힘들었겠다. 괜찮아. 오래됐어. 이제는 익숙해. 세아야, 이제는 내가 있잖아. 외롭지 않을 거야. 세아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평범한 삶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다시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세아야, 나랑 결혼해 줄래? 부자는 못 되지만 평생 널 행복하게 해줄게. 반지는 작고 소박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반지가 아니었어요. 동네 음방에서 산 듯한 은반지였습니다. 하지만 세아에게는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응, 좋아. 세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세아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딱 맞았습니다. 약혼 후 강민은 세아를 어머니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어머니께 세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한 달 후 세아는 강민의 어머니 서말순을 처음 만났습니다. 작은 한정식 집에서였어요. 6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게 자른 파마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어머님, 인사드려요. 윤세아입니다. 세아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강민 어머니는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앉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강민이한테 들었어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다면서요? 네, 혼자입니다. 강민 어머니의 표정이 더욱 굳었습니다. 입술이 가늘게 일자로 그어졌어요. 그럼 집안 배경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다는 거네요. 혹시 재산이라도 있어요? 없습니다. 베이커리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 전부입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강민이가 뭘 보고 당신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네. 요즘 세상에 아무 배경도 없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인다는 게. 강민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세아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다 며느리감이 되는 건 아니야. 집안도 봐야지, 집안도. 식사 내내 강민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는 이어졌습니다. 세아는 강민의 어머니가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강민의 가족과 친구 몇 명, 베이커리 사장님과 동료들이 전부였어요. 작은 웨딩홀을 빌려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세아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어요. 웨딩드레스도 아닌 그냥 원피스였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복래 사장님이 세아를 꼭 안아줬어요. 세아야, 행복해야 한다. 좋은 사람 만났어. 네,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세아는 결혼 후 베이커리를 그만뒀습니다. 시댁으로 들어가면서 전업주부가 되기로 했어요. 결혼 후 세아는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산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20평 남짓한 공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신혼집도 따로 없었어요. 남편의 수입으로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거든요. 첫날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준비한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세아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일부터 밥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아침은 6시까지 차려야 하고. 네, 어머님.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세아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빨래도 며느리 몫이고 청소도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내가 나이도 있고 허리도 안 좋아서 힘들거든. 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세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흘렀어요. 다행히 베이커리에서 일하며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도 오래 서서 일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작게 말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세아는 뭐든지 잘하잖아. 남편이 세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세아는 그 온기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랐지만 일단 오늘은 이 순간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윤세아의 새로운 삶, 아내로서의 삶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수천억 원 재산의 상속녀에서 평범한 며느리가 된 그녀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려 하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어두운 부엌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르는 동작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밥이 되는 동안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도 빼먹지 않았어요. 6시 정각 식탁이 차려지면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인사를 올렸어요. 어머님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식탁을 살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눈으로 훑더니 입을 열었어요. 된장찌개 간이 좀 짜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제로 간을 맞춰본 건 자신이었는데 딱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김치도 이게 뭐야? 젓갈 냄새가 너무 나잖아. 제가 다시 씻어드릴까요? 됐어. 그냥 먹을게. 시어머니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세아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베이커리에서 2년간 일하며 익힌 인내심이 여기서도 필요했어요. 남편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세아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민아,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없었으면 좋겠다. 네,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시어머니는 아들에게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아에게 쓰던 차갑고 날카로운 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새아는 그 차이를 느끼며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방을 청소했어요.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새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새아야, 빨래 넣을 때 옷 사이 간격 좀 넓혀. 그렇게 붙여놓으면 안 마르잖아. 네, 어머님. 거실 청소할 때 구석구석 해야지. 저기 먼지 보여.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새아는 청소기를 다시 들었어요. 이미 3번이나 청소한 거실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지적하면 다시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며 구석구석 닦았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준비도 새아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별히 까다로웠어요. 오늘은 국수가 먹고 싶네. 네, 어머님. 잔치국수 만들어 드릴까요? 잔치국수는 싫어. 비빔국수 해줘. 알겠습니다. 새아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오이, 당근, 달걀이 있었어요. 비빔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삶고 양념장을 만들고 야채를 썰었어요. 30분 만에 그럴듯한 비빔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어머님, 준비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입 먹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양념장이 너무 달아. 설탕을 얼마나 넣은 거야? 1스푼 넣었는데요. 그럼 반 스푼만 넣었어야지. 당뇨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단 거 먹으면 어떡해. 새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당뇨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님, 당뇨가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당뇨는 없어. 근데 그렇게 달게 하면 당뇨 생기잖아. 새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뇨가 없는데 당뇨를 걱정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젊은 애들은 요리도 제대로 못해.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국수를 먹었습니다. 맛이 없다면서도 다 먹었어요. 새아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새아는 지쳐갔어요. 매일 반복되는 트집과 지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는 힘들어도 칭찬을 받았어요. 문복래 사장님은 작은 일도 격려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남편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점점 변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새아를 챙기고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마저도 사라졌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새아는 따뜻하게 저녁을 데워 식탁에 차렸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남편은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새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새아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은 밥을 몇 숟가락 뜨더니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이 좀 질어. 물을 많이 넣었나 봐. 죄송해요. 다음엔. 됐어. 그냥 먹을게. 남편도 이제 시어머니처럼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새아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사람이 변하고 있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남편은 새아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새아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헬쑥해진 얼굴이 보였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했어요. 세아야, 너 우리 집에 뭐 가져온 게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할 때 지참금 같은 거 말이야. 요즘은 다들 그런 거 준비해 오잖아. 세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참금을 준비할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베이커리에서 모은 돈으로는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내기도 빠듯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럴 줄 알았어.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으니 가져올 게 있겠어? 우리 강민이가 그냥 빈손으로 데려온 거지. 세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표정만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 발목만 잡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 말이 세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발목을 잡는다니 자신이 남편에게 짐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세아는 그날 밤 욕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에 묻혀 흐느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재벌가의 딸이었던 윤세아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건 그저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세아는 가끔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회장실에서 했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차갑단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상은, 아니 이 집은 정말 차가웠어요. 사랑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아야 했어요. 하지만 세아는 버텼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고, 집안의 도구가 되기 싫다고 했던 게 자신이었어요. 그 선택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어요.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다. 사랑이면 버틸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언제까지일까? 마지막 문장을 쓰며 손이 떨렸습니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삶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삶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고시원에서 보던 그 작은 하늘 조각보다는 넓었지만 여전히 자유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수첩을 덮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5시 40분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윤세아의 시댁 생활 3개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아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시댁 살림을 꾸렸어요. 하지만 최근 남편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밤마다 뒤척였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두 시간씩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세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응.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가 봐.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남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피부색도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강민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며느리가 밥을 제대로 안 해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잠을 못 자?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시어머니는 곧바로 세아를 불렀습니다. 세아야, 너 남편 건강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 2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강민아, 너 얼굴이 왜 그래? 며느리가 밥을 제대로 안 해줬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잠을 못 자? 그럼 병원에 가봐야지. 시어머니는 곧바로 세아를 불렀습니다. 세아야, 너 남편 건강 관리도 제대로 못하니?
저렇게 될 때까지 뭐 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억울했어요. 남편의 불면증이 자신 때문은 아니었거든요. 회사 스트레스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큰 원인이었지만 누구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정보를 하나 가져왔어요. 강민아, 우리 동네에 한의원이 새로 생겼대. 불면증 치료 잘한다더라. 거기 한번 가봐. 한의원이요? 응. 젊은 여자 한의사래. 실력이 좋다고 입소문이 자자하더라고. 다음 날 저녁 남편은 한의원에 갔습니다. 세아도 함께 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너는 집에서 저녁 준비나 해. 강민이 혼자 다녀오면 돼. 세아는 집에 남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계속 시계를 봤어요. 남편이 한의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2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어때요? 괜찮았어요? 응. 한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더라. 맥도 짚어보고 침도 놓고 한약 처방도 해줬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세아는 안심했습니다. 남편의 건강이 좋아지면 집안 분위기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한의원에서 돌아오며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민 씨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 장미서입니다. 세아는 부엌에서 나와 그 여자를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장미서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165cm 정도로 날씬했고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원피스는 고급스러워 보였고 손에 든 명품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피부가 백옥같이 하였어요. 어머, 이쪽이 사모님이시군요. 장미서가 세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세아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민 아내 윤세아입니다. 아, 네. 강민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오늘은 환자분 집 환경도 살펴보고 어머님께 건강 상담도 드리려고 왔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어머, 그래요? 저한테도 상담을 해주신다고요? 네, 어머님. 가족 건강을 같이 챙기는 게 저희 한의원 방침이에요. 장미선은 능숙하게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맥을 짚어보고 혀를 보고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세심한 관심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선생님, 저는 요즘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요. 어머님, 그건 기혈순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제가 좋은 한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건강식품도 드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장미선은 가방에서 건강식품 샘플을 꺼냈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어요. 이건 홍삼과 녹용이 들어간 프리미엄 제품이에요. 시중에는 안 나오고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만 드실 수 있어요. 얼마예요? 한 상자에 30만 원인데 어머님께는 특별히 20만 원에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평소 세아에게는 장 볼 때 10원, 20원 아끼라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장미서 앞에서는 달랐어요. 세아는 그 광경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의사가 환자 집에 직접 와서 건강식품을 파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친근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장미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웰빙 사업이 대세잖아요. 제가 아는 업체에서 건강식품 투자 기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투자요? 네.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투자금의 20%를 분기마다 배당으로 드려요.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실례지만 한의사 선생님이 투자 권유를 하시는 게 적절한가요? 장미서가 세아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사모님께서 걱정되시나 보네요. 저는 그냥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결정은 어머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시어머니가 세아를 쏘아봤어요. 세아야, 넌 가만히 있어. 선생님이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왜 끼어들어? 하지만 어머님, 됐어. 선생님, 제가 관심 있어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세아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장미선은 투자에 대해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장미서가 일어섰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선생님. 꼭 오세요. 시어머니는 현관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대하듯이요. 장미서가 떠난 후 시어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강민이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네. 의사에 예의 바르고 똑똑하기까지 하고. 세아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장미서의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친절한 말투, 세심한 관심, 건강식품 판매, 투자 권유.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저 한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환자 집에 직접 와서 투자 권유까지 하는 게 정상적인가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아야, 선생님은 그냥 좋은 정보를 알려주신 거야.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피곤해. 자자. 남편은 등을 돌렸습니다. 세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주부터 장미선은 일주일에 2~3번씩 집에 왔습니다. 남편 치료를 핑계로요. 그때마다 시어머니와 오래 이야기를 나눴고 점점 더 친밀해졌어요. 세아는 그 모습을 보며 불안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미서를 신뢰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세아가 의심을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미서가 또 왔을 때였어요. 세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모님은 참 조용하시네요.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에이, 조용한 게 아니라 무능한 거죠. 아무 배경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 같던데요.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강민이한테는 선생님 같은 분이 어울렸을 텐데. 세아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리고 장미서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인연은 하늘이 정하는 거잖아요. 장미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숨은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세아는 접시를 꼭 쥐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장미서라는 여자가 이 집에 조금씩 파고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세아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어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나 혼자만 느낀다. 누구도 나를 믿지 않는다. 창밖을 보니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둠만이 세아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균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예전에 살았던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빈 방이 있었어요. 3층 19호,
예전 방과 비슷한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보증금 50만 원, 월세 45만 원. 통장에 남은 돈으로 겨우 계약할 수 있었어요. 방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벽지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세아는 캐리어를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시댁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세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분노도 억울함도 그리고 이상하게 후련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시 일어서는 거야. 세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세아는 베이커리를 찾아갔습니다. 익숙한 밀가루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문복래 사장님이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세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은 세아를 보며 손님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다가왔습니다. 세아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사장님. 세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사장님이 세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사장님은 세아를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건넸어요. 세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했어요. 아니, 쫓겨났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세아는 지난 1년 반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차가운 시어머니, 변해가는 남편, 그리고 나타난 장미석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사장님은 세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중간에 한숨을 쉬고 고개를 흔들고 때로는 분노로 얼굴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년 반이나 함께 살았는데. 제가 부족했나 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사장님이 세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세아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사람들이 눈이 먼 거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세아는 사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다시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요. 사장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내일부터요. 아니, 지금 당장이라도요. 아니야. 오늘은 쉬어. 내일 새벽 5시에 나와. 알지? 여기 시간. 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세아를 꼭 안아줬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세아는 사장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세아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씻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새벽 5시 정각 베이커리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미 와 있었어요. 왔구나. 자, 앞치마 입어. 세아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2년 전에 입었던 그 앞치마였어요. 주방으로 들어가니 밀가루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반죽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식빵 반죽부터 시작하자. 네, 사장님. 세아는 밀가루를 계량했습니다. 물을 넣고 이스트를 넣고 소금을 넣었어요.
손으로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밀가루가 뭉치지 않고 흩어졌지만 점점 하나로 뭉쳐졌어요. 반죽을 치대는 동안 세아는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의 1년 반이 떠올랐어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던 날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남편의 변해가는 모습, 장미서의 비웃음,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반죽을 눌렀습니다. 밀고 접고 다시 밀었어요. 반복적인 동작이었지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30분쯤 지나자 반죽이 매끄러워졌습니다. 탄력이 생기고 윤기가 났어요. 세아는 반죽을 그릇에 담고 젖은 면보를 덮었습니다. 잘했어. 역시 손을 안 잃었네. 사장님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빵은 말이야, 기다림이 있어야 부풀어.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천천히 정성껏 기다려줘야 해. 세아는 사장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빵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처를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장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넌 원래 잘하잖아. 그리고 말이야. 사장님이 세아의 손을 들어 살펴봤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손가락은 가늘고 길었어요. 손톱 모양도 예뻤습니다. 이 손 봐. 좋은 집안 딸 손이야. 원래 이런 일 안 하던 손이지? 세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자신의 비밀을 눈치챈 걸까요? 사장님, 괜찮아. 나는 묻지 않을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 그냥 알아둬. 너는 특별한 애야. 세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매일 새벽 5시에 베이커리에 나왔어요.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어깨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어요. 퇴근 후에는 고시원으로 돌아가 간단히 씻고 잤습니다. 라면으로 저녁을 때울 때도 있었어요.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세아를 무시하지 않았고 아무도 트집을 잡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고시원 복도에서 옆방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세아 씨,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네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때는 얼굴이 어두웠는데 요즘은 훨씬 밝아 보여요. 세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로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에 생기가 돌았고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첫 월급을 받았어요. 13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세아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스스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월급 중 50만 원은 저축했습니다. 45만 원은 고시원 월세로 냈어요. 나머지 35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사장님은 세아를 계속 챙겨줬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아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은... 응?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 천천히 해. 빵처럼 말이야. 세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빵처럼 천천히 부풀어 오르면 되는 거였어요. 밤이면 세아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습니다.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작았지만 그 안에 별들이 반짝였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들이었습니다. 세아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지만 자유롭다. 초라하지만 당당하다. 언젠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하지만 급하지 않다. 빵처럼 천천히. 윤세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베이커리의 새벽은 그렇게 그녀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3달이 흘렀습니다. 세아는 베이커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익숙해졌습니다.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세아는 카운터에서 빵을 진열하고 있었어요. 손님이 뜸한 시간이라 천천히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2명의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세아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들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시댁 근처에 살던 이웃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어머, 세아 씨 아니에요? 한 아주머니가 세아를 알아봤습니다. 세아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세요? 이혼하셨다는 소문 들었는데 정말이었네요. 세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한의사 선생님이 들어왔다면서요? 장미서 씨였나? 네, 맞아요. 지금 그 집 안주인이래요. 2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세아는 빵을 집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요즘 그 집이 좀 이상하대요. 이상하다니요? 서말순 여사가 투자한 돈이 문제래요. 그 장미서 씨가 권유한 건강식품 사업 있잖아요. 그게 사기였대요. 세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기요? 네. 투자금이 2천만 원이었는데 한 푼도 못 받았대요. 회사가 아예 잠적했다나 봐요. 어머, 그럼 서말순 여사가 얼마나 화났겠어요? 화는 무슨, 집까지 날아갈 뻔했대요. 장미서 씨가 또 다른 투자 권유했거든요. 웰빙 머시기 사업이라면서 500만 원 더 투자하라고 했대요. 세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5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투자했어요? 했죠. 서말순 여사가 장미서 씨를 완전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기였대요. 세상에. 세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장미서가 정말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집 명의도 문제래요. 집 명의요? 서말순 여사가 장미서 씨 명의로 바꿔줬대요. 결혼하면 어차피 공동재산이니까 미리 정리하자면서요. 그런데 왜 문제예요? 결혼을 안 했거든요. 장미서 씨가 계속 미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요. 세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미서가 사라졌다고요? 사라졌다니 그게 무슨... 짐 싸서 도망갔어요. 진명에 받고 투자금 챙기고 깔끔하게 사라진 거죠. 알고 보니 한의사 면허도 가짜였대요. 가짜요? 네. 경찰이 수사했는데 장미서라는 이름도 가명이래요. 본명은 장미선이고 정가도 여러 번 있대요. 똑같은 수법으로 여러 가정을 털었다나 봐요. 세아는 카운터에 손을 짚고 버텼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자신이 느꼈던 불안감이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서말순 여사랑 강민 씨가 얼마나 멘붕이겠어요. 당연하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완전히 망한 거잖아요. 거기다 전 며느리는 쫓아냈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2 아주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세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안타까움,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 후련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세아 씨도 참 안 됐죠. 1년 반이나 고생했는데 그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러게요. 착한 애였는데 맨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안일 하는 거 봤어요.
아주머니들이 세아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봤어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주머니들은 빵을 사고 나갔습니다. 세아는 그들이 떠난 후 한참을 카운터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후 2시 문복내 사장님이 돌아왔습니다. 세아의 표정이 이상한 걸 알아챘어요. 세아야, 무슨 일 있어? 세아는 오전에 들은 이야기를 사장님에게 했습니다. 사장님은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내 눈이 맞았네. 그 여자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사장님도 봤어요? 응. 한번 내 시댁에 빵 배달 갔다가 마주쳤거든. 그때 느낌이 좋지 않았어. 사장님이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뭐요? 그 사람들한테 돌아갈 생각 없어?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어요. 아니요. 절대요. 그래, 잘 생각했어. 너를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야. 돌아갈 필요 없어. 네, 사장님. 그날 밤 세아는 고시원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옛 시댁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장미서.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집도 잃고, 돈도 잃고,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세아를 무시하고, 쫓아내고, 사기꾼을 믿었던 대가였어요. 하지만 세아는 복수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그들의 불행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졌어요. 세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 길을 가는 거야. 세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떨림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베이커리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세아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마음만큼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세아는 몰랐어요. 머지않아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베이커리에 도착하자 사장님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달랐어요. 뭔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세아야, 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거야. 손님이요? 응. 아침에 전화가 왔어. 너를 찾는 사람이래. 세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구죠? 신우그룹 임원이래. 윤 회장님 사람이라고 하더라. 세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만이었습니다. 사장님, 저는 괜찮아. 내 선택이야.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돼. 세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였어요. 이대로 계속 숨어 살 것인가 아니면 진짜 자신으로 돌아갈 것인가.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세아의 인생도 이제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베이커리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178cm쯤 되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세아는 그를 알아봤어요. 신우그룹 기획실장 김태준이었습니다. 세아 양.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3년이나 연락이 없으셔서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모릅니다. 세아는 카운터 뒤에 서서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다가 봤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분명 세아 양이었습니다.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겠습니까? 세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어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회장님 별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녁 7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실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세아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세아는 고시원 앞에서 실장을 기다렸습니다. 깔끔하게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지만 여전히 초라해 보였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바지, 3만 원짜리 운동화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어요. 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세아는 차에 올라탔어요. 가죽 시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40분을 달려 한남동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3층 저택이 보였어요. 대문이 열리고 차가 들어갔습니다. 세아는 차창 밖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현관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살이 된 윤진호 회장은 3년 전보다 늙어 보였어요. 머리가 더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세아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아는 차에서 내렸어요. 아버지와 마주 섰습니다. 아빠. 세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아버지가 다가와 세아를 꼭 안았습니다. 세아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하다, 세아야. 내가 너를 더 일찍 찾아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 제가 떠난 거예요. 둘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아버지가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손이, 내 딸 손이 이렇게 됐구나. 괜찮아요, 아빠. 저는 행복했어요. 세아는 3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이커리에서 일하던 것, 결혼한 것, 시댁에서의 1년 반,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된 것까지. 아버지는 말없이 들어줬어요. 때때로 주먹을 쥐고 때때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대했다고? 네.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상관없긴. 내가 용서 못해. 아버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세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빠, 복수는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대가를 치렀어요. 세아는 장미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부족해. 내 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들이야. 아빠, 제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사기 피해자들을 도와주세요. 장미서한테 당한 사람들이 많대요. 제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세아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역시 내 딸이야. 착하고 현명해. 감사합니다, 아빠. 얼마나 필요하니? 10억 원 정도요. 피해자들이 제 옛 시댁 말고도 많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일 바로 처리하마. 그날 밤 세아는 별장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침대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였어요. 다음 날 오전 신우그룹 홍보팀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신우그룹 윤세아 이사, 사기 피해자 구제 기부금 10억 원 출연. 뉴스가 나가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3년간 실종됐던 재벌 상속녀가 돌아온 거였어요. 언론은 세아의 이야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일산의 작은 원룸에서 강민과 서말수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으로 쫓겨난 지 일주일째였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신우그룹 윤진호 회장의 셋째 딸 윤세아 씨가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 씨는 재벌가의 삶을 거부하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세아의 사진이 떴습니다. 신우그룹 회장실에서 찍은 공식 사진이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미소 짓고 있는 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게 세아가 재벌가 딸이었다고? 강민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 떨렸어요.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 씨는 이번에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1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특히 가짜 한의사 장미선의 피해자들을 집중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말순이 소파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우리가 뭘 한 거야? 재벌가 딸을 쫓아냈어. 수천억 원 상속료를. 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세아가 왜 그렇게 품이 있었는지, 왜 힘든 일도 묵묵히 견뎠는지, 왜 끝까지 당당했는지.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런 며느리를 내 손으로 쫓아냈다니. 서말순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우리 어떡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모르겠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장미서 그 사기꾼을 믿었으니까. 뉴스에서는 장미서 사건도 다뤘습니다. 장미서는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하며 여러 가정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투자 사기와 부동산 사기로 총 5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태국에서 검거되어 송환 중입니다. 화면에 장미서가 수갑을 찬 채 공항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전의 고급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강민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소파에 쓰러져 울고 있었습니다. 세아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세아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신우그룹 본사 회장실에서 세아는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세아야, 이제 회사 일을 배워야 한다. 네, 아빠. 천천히 하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간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베이커리에서 배운 인내, 시댁에서 배운 현실, 혼자 살며 배운 독립. 모든 게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빠, 제가 복지 사업을 맡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요. 좋은 생각이야. 내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야. 세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윤세아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아는 문복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세아야, 이제 날아갈 거니? 아니요. 가끔 베이커리에 들를게요. 빵 만드는 거 배운 거 잊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이 세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힘들 때 언제든 와. 알았지? 네, 사장님. 사랑해요.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고 울고 추억을 나눴어요. 윤세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재벌가 딸로서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성장한 한 사람으로서의 시작이었어요. 옛 시댁은 무너졌지만 세아는 더 높이 올라섰습니다. 진짜 품격은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서 온다는 걸 세아는 알고 있었어요.
2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아는 신우그룹 이사로 정식 임명됐어요. 본사 15층에 개인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한강이 보이는 40평 규모의 공간이었어요. 첫 출근 날 세아는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는 부드러웠지만 마음만큼은 긴장돼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태준 실장이 들어왔어요. 세아 이사님, 오늘 일정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전 10시에 경영진 회의가 있습니다. 임원들께 인사하시는 자리예요. 오후 2시에는 복지팀과 첫 미팅이 있고요. 세아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실장님, 제가 준비한 기획안 검토해 주셨나요? 네. 신우재단 설립건이죠? 회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2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00억. 큰 돈이었지만 세아에게는 의미 있는 투자였어요. 자신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경영진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테이블에 임원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50대 이상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세아는 유일한 여성이자 가장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 셋째 딸 윤세아입니다. 앞으로 복지사업과 사회공헌을 총괄하게 됩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몇몇 임원의 눈빛에는 의구심이 어려 있었어요. 경험도 없는 젊은 여성이 갑자기 이사직을 맡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세아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임원들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세아입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아 이사님, 복지사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임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직접적인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3년간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베이커리에서 일하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경험했고요. 그게 회사 경영과 무슨 상관이 큽니다. 세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아야 좋은 복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책상 위의 숫자로만 사람을 볼 수는 없어요. 임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아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앞으로 신우그룹의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부터 임원까지 모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아버지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복지팀과의 첫 미팅이었습니다. 10명의 팀원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세아는 한 명씩 악수하며 이름을 외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위에서 지시하는 상사가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동료로요. 팀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세아의 진심이 전해진 거예요. 첫 프로젝트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연간 50억 원 규모로요. 50억이요? 한 팀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학원비, 교재비, 급식비까지 전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아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 한 푼이라도 아끼려 걸어다니던 시간들.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신우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세아를 향했습니다. 세아는 단상에 섰어요. 긴장되었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준비한 말보다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우재단 이사장 윤세아입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3년간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베이커리에서 빵을 만들고 결혼해서 며느리로 살았죠. 그 시간이 저를 바꿨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가난이 무엇인지, 무시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신우재단을요. 세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신우재단은 3가지에 집중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자녀 교육 지원. 둘째, 한부모 가정생활 안정 지원. 셋째, 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말할 때 세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부분이었어요. 특히 사기 피해자 지원은 제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가까이서 사기 피해를 목격했거든요. 피해자들은 돈만 잃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희망을, 때로는 삶 자체를 잃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펜을 멈추고 세아를 바라봤어요. 신우재단은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재정 교육까지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할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이 통한 거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세아 이사님, 전 남편과 시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세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그분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수할 생각도 없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이사님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소문이 과거는 과거입니다. 저는 앞을 보고 있어요. 세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기자들이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세아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품격 있는 귀환이라는 제목으로요. 언론은 세아를 칭찬했습니다. 재벌가 상속녀의 성숙한 모습, 복수 아닌 용서로 보여준 진짜 품격. 신우그룹, 새로운 리더십의 시작. 하지만 세아는 언론의 찬사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문복래 사장님이 보낸 선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빵 한 봉지였어요. 세아가 베이커리에서 만들던 소보루빵이었습니다.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세아야, 높이 올라가도 이 맛을 잊지 마. 빵 만들던 내 손을 기억해. 사랑한다. 세아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눈물이 났지만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어요. 같은 시각 일산 원룸에서 강민과 서말수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분들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아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차분하고 당당한 목소리였어요. 서말순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강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한 거야. 어머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알아.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서말순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강민은 용기를 내어 신우그룹 본사로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어요. 윤세아 이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합니다. 직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대답이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사님께서 면회를 거절하셨습니다. 강민은 예상했지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5층 사무실에서 세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님, 정말 안 만나시겠습니까? 네.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전 남편분이시니, 전 남편이기 때문에 더 만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끝난 관계예요. 세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실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세아는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를 한 장씩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야.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세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다가 폈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윤세아의 귀환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로, 분노가 아닌 성숙으로 돌아온 귀환이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세아는 이제 신우그룹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졌어요. 신우재단은 벌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언론은 세아를 사회적 기업가라고 불렀어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세아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이사님, 로비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서말순 씨와 최강민 씨입니다. 세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비서를 바라봤어요. 무릎 꿇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사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세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분노도 연민도 아닌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네, 이사님. 10분 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과 서말순이 들어왔어요. 두 사람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강민은 체중이 1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단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낡은 재킷에 구겨진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말수는 더 심했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어 있었고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당당하게 세아를 내쫓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세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어요. 강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서말순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아야. 서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이제 남남입니다. 세아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서말순이 흐느꼈습니다. 세아. 아니, 이사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세아가 되물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1년 반을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밥 차리고 트집 듣고 무시당하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말순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어요. 그때 왜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왜 장미서라는 사기꾼을 믿고 저를 내쫓으셨죠? 내가 눈이 멀었어요. 내가 미쳤었어요. 강민도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야, 나도 잘못했어.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너를 버렸어. 미안해. 세아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아는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2개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강민이 물었습니다. 한 봉투에는 500만 원씩 들어있어요. 최소한의 생활비입니다. 서말순과 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제가 베이커리에서 일할 때 배웠어요. 빵은 숙성될수록 향이 깊어진다고요. 사람도 그래요. 진짜 품격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아는 봉투를 두 사람 앞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입니다. 세아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아가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여러분이 저를 내쫓았을 때 전 정말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제 진짜 모습을 찾았고 더 강해졌어요. 세아가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요. 강민과 서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이제 돌아가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세아야, 제발. 나가세요. 세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봉투를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후련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2주일 후 장미선 재판이 열렸습니다. 세아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장미선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고급스럽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미선은 가짜 한의사 행세를 하며 총 13가정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피해 금액은 5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분노에 찬 눈빛으로 장미선을 노려봤습니다. 피고인은 의사 면허를 위조했고 투자 사기와 부동산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장이 장미선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장미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아와 눈이 마주쳤어요. 장미선의 눈빛에는 후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일을 후회합니다. 특히 세아 씨 가족에게는 정말 미안합니다. 세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미선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립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장미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미선이 끌려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에서 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세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녁 세아는 문복래 사장님과 베이커리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만들었어요. 세아야,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네. 사장님이 반죽하는 세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그대로예요. 다만 더 강해진 것 뿐이에요. 그래, 맞아. 너는 원래 강한 애였어.
다만 잠깐 잊고 있었던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빵을 만들었어요.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는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사장님, 이 냄새 정말 그리웠어요. 언제든지 와. 여기는 내 집이야. 세아는 사장님을 꼭 안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며칠 후 세아는 기자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우재단 6개월 성과 발표 자리였어요. 이사님, 전 시댁과 전 남편에 대해 복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세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이 이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맞아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건 그분들 덕분이기도 해요.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아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빵은 숙성될수록 향이 깊어지죠. 사람도 그래요. 고통을 겪으며 성숙해집니다. 진짜 품격은 복수가 아니라 멈출 줄 아는 데서 와요. 그날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세아의 성숙한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 1년 후 세아는 신우그룹 부회장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아가 그룹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아는 한남동 별장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함께 걸었어요. 세아야, 내가 자랑스럽다. 감사해요, 아빠. 내가 3년 전에 집을 나갔을 때 난 정말 화가 났었어. 하지만 지금은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 아빠, 너는 밖에서 진짜 세상을 배웠어. 그게 너를 진짜 리더로 만들었지. 아버지가 세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그룹을 이끌어가렴. 내 방식대로. 네, 아빠. 최선을 다할게요. 두 사람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세아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고시원 창문으로 보던 그 별처럼 작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자유야.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거야. 세아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펴서 하늘을 향했어요. 별빛이 손바닥 위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세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분노가 아닌 성숙으로 완성된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평범한 며느리에서 재벌 상속녀로 돌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을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품격은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서 온다는 걸 세아는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복수는 완성됐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품격으로요.